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도킨스의 3부작 중 마지막인 눈먼 시계공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확장된 표현형의 실패 원인을 곰곰이 따져본 도킨스가 4년 뒤 내놓은 눈먼 시계공은 이기적 유전자만큼이나 대성공을 거두죠. 눈먼 시계공과 확장된 표현형의 가장 큰 차이는 흥미와 수준으로 보입니다. 확장된 표현형과는 달리 눈먼 시계공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간의 대결, 유전자와 DNA에 관한 설명, 생명 탄생의 기원 등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면서 수준과 사례는 평이하다 싶을 정도로 낮췄습니다. 물론 바이오모프, 점토가설, 단속 평형설, 전성설과 후성설 등 조금은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일종의 자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와 비슷하게 도킨스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머리말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윈주의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착각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우리가 다윈주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기껏해야 평균 수명에 알맞게 100여 년의 단위만을 고려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뇌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진화의 긴 시간 척도에 대한 설명이 4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우리 주위에 복잡한 것은 모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윈주의에 저항하는 이유라면서 자연 선택만으로도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이 가능함을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 설명하죠. 하지만 사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자연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매달 한 장씩 사도 100년이면 1200장밖에 안 되지만 10만 년이면 그 발치에는 가고 80만 년이면 이미 한 번은 충분히 당첨됩니다. 시간은 가능성, 즉 확률의 증폭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척도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 진화의 시간 척도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연 선택의 결과물을 상상할 때 겪는 어려움은 하루살이가 내일을 상상할 때 겪는 어려움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유추의 오류에 빠집니다. 무엇이든 복잡하고 정교하다 싶은 건 모두 설계자나 제작자가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따라서 의식적인 설계자나 제작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쉽게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나 신을 상정합니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이 코카콜라 병을 보면서 매우 신기해하듯 자연 앞에서 우리는 부시맨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는 것이 눈먼 시계공이죠. 진화의 시간 척도에서는 지적 설계자가 필요 없고 혹시 필요하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온갖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하는 작업이라곤 고작 좋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체의 역할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선택하기 위해 뭔가를 복잡하게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하며 단순하다고 말하죠. 무목적적이고 단순한 파도의 걸러냄만으로도 해변의 자갈들은 크기대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이라는 걸러내는 작업만으로는 똑같은 것의 무한 반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개선으로 볼 수도 있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변이의 발생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주는 진화의 축지법인 누적입니다. 한 세대에서 선택된 변이는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되고 그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던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50일의 종의기원에서 본 다윈 이론의 핵심과 일치하죠. 다만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단지 몇십 번만 반복되면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키보드를 두드려도 특정한 뜻이 담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예시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바이오모프의 예도 일반 독자에겐 매우 이질적이고요. 대체로 시대를 약간 리드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시대를 한참 앞서가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급격한 돌연변이는 생존보다는 죽음으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도약하는 거리가 작거나 낮을수록
변이의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지고 그런 경우의 수를 충분히 가정한다면 눈과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눈의 형성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게 도킨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과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대한 로망인 거죠. 어떤 사람의 성공 신화를 보면서도 그가 수십 년에 걸쳐 고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노력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의 그를 빛나게 하는 건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눈은 100% 완전할 때라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닙니다. 삶에서 수없이 많은 단계의 과정들이 모여야만 하나의 결과가 되듯이 자연에서도 수없이 많은 작은 이점들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과 개체와 종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습니다. 단 1%의 차이라도 생존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며 도킨스가 예로 드는 자기의 좋지 않은 시력과 날개에 관한 설명은 매우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5장에서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생명 탄생의 필수 요소로 물질이 아니라 자기복제 능력을 듭니다. 자기복제 능력은 필연적으로 오류, 즉 실수라는 변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변이 중 자기의 사본을 다른 변이보다 더 많이 만들어낸 능력을 갖춘 개체가 자연 선택되고 누적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생명탄생의 기원에 관한 유기분자의 원시 스프 이론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이론인 점토가설의 소개에 6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건설적인 진화라는 제목을 단 7장은 각각의 유전자는 몸속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다른 유전자 집단과 얼마나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되며 결과적으로 군비 경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의 변화가 없는 붉은 여왕 효과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8장이고요. 크게 봐서 8장까지가 진화론을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진화론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내용이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진화론 내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계파 간의 차이점을 밝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로 대표되는 단속 평형설에 맞서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점진론이 그것이죠. 도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시간과 이동 속도에 관한 멋진 예를 통해 굴드는 다윈의 것도 도킨스 자신의 것도 아닌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마치 굴드 자신의 단속 평형설이 지금까지의 진화론을 새롭게 고쳤을 엄청난 이론인 것처럼 자랑질한다고 비판합니다. 굴드가 만든 허수아비인 등속설은 사실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환형입니다. 그런 환형과 단속 평형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단속 평형설을 선택해야죠. 하지만 점진론은 등속설이 아니라고 도킨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다윈의 점진론은 폭이 매우 넓어서 느린 등속부터 굴드의 단속 평형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거죠. 이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다만 누구나 알고 있는 생명의 나무, 즉 개통수에 대한 설명을 생소한 분지분류학으로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답을 하는 10장은 통과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용불용설과 획득형질의 유전을 주장하는 라마르크주의가 틀렸다는 논증인데 획득형질이 절대 유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도킨스의 말과는 달리 용불용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오른손잡이입니다. 한평생 거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왼손이 퇴화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반해 집중적으로 사용한 오른손은 더 강하고 조금 더 깁니다. 용불용설이 맞는 셈이죠. 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용불용설의 결과인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도킨스는 전문가답게 용불용설은 특정 기관의 크기와 그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존하지만 다윈주의는 기관의 유효성과 그 효과의 상관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결론은 라마르크주의는 다윈주의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수정란에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청사진, 즉 설계도냐 아니면 확장된 표현형 9장에서도 언급한 요리법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DNA의 지시문과 완성된 개체의 부분들 사이에 1:1 대응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요리법이라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